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해서 지금 뭔가 새롭게 좀 시작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6년 촛불 이후에 이제 그 탄핵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기획을 해서요. 그 세 개의 시리즈로 첫 번째 정치란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는 또 국가란 무엇인가? 세 번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정치란 무엇인가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대통령을 맞았고요. 그 이후에 정말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보기에 이제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국가는 어떤 것인가 이야기해봐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로 각자 소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주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정부의 퇴장과 함께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인사되거나 인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좀 보니까 좀 희망이 조금 느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나라에 참 맹세를 다할 것 같은, 충성을 다할 것 같은 이름의 분이 민정수석이 되고 그러는 그 모습을 좀 보니까 조금 이제 국가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좀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즐겁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새 정부 아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국가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이 되었던 시기가 있죠. 지난 정부 아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선생님들 각자 개인에게는 어느 순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순간이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그걸 고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너무 딱 하나가 아니라 이 연속된 이 수많은 그런 것 속에서 무엇 하나를 골라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하나를 고를 수는 없었고요. 처음에는 사실 세월호로부터 시작해서 메르스로 거의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진짜 허탈감을 안겨줬던 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너무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왜 있잖아요. 중동 진출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업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라고 이제 컨설턴트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컨설턴트의 거의 구족을 멸하는 수준으로 공무원 집안들을 다 박살내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그 기대치를 내가 가졌던 것조차가 이게 정말 가능한 기대였었나, 도대체 이 단계의 나라냐라고까지 저는 이렇게 나름의 그 곡선을 그렸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 속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정말 구체적인 순간이 있었네요, 선생님께는. 네. 그리고 또 정 간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10월 24일인가요? 25일인가 아무튼 그 JTBC 방송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무능하다라고 생각했지 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도자를 잘못 뽑으니 원래 국가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고 또 거기에 또 공무원들이 또 제 역할을 못하고 해서 이 국가가 참 무능해지는구나.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신정 국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근대 국가로서의 국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과거에 점을 쳐서 나라의 맞아요. 기륭화복을 점쳐서 이렇게 하던 것처럼 무속에 가까운 신정국가 수준이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것이 또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제도가 있더라도 공식적인 부분과 비공식적인 부분이 또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제도가 있지만 또 비제도적인 측면 측근들이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한다거나 권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아예 그것이 비제도 비공식적인 부분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을 압도하고도 뭐 이건 압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뒤엎을 정도였을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비공식적 루트가 그 공직자들을 임명하고 회고하는 데까지 영향을 다 그렇죠. 미쳤고 또 외교적 네. 그 정책에까지 미쳤다 그러면 그건 정말 뭐 잘못된 거죠.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게 국가냐라고 느꼈던 순간은 저는 언제였냐면 사실 저는 정윤회 문건 사건 때였어요. 이게 왜냐면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터지고 난 다음에 정작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걸 터뜨린 사람이 국가기밀 누설죄 같은 거로 그죠? 체포되고 거기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라고 하면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마지막 권력을 감시할 것인가거든요. 근데 그 최종 권력을 감시하는 체계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사건이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무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곧 허물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고 정윤회 사건 이제 다시 들춘다 그러는데요. 그거 정말 다시 들춰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새 정부에 바라는 일을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 아, 그러면 이제 그럼 각자가 생각하는 그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국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나는 기존에 국가를 이렇게 생각해 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풀어놓을 수 이게 있나요? 내가 질문이 예, 예. 내가 원하는 국가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하는 국가가 아니라 예, 예. 국가란 무엇이냐고 예, 예. 생각하느냐 예, 예. 이 질문이잖아요. 예, 굉장히 예.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뭐란 무엇인가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최근에 우리 황 선생님께서는 국가란 무엇인가는 책도 엄청나게 열심히 읽으셨잖아요. 뭐 엄청나게까지는 아니고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책 속에서 뭐 국가는 뭐다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국가란 내 운의 반 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국가에 태어나느냐, 그것도 몇 년대에 태어나느냐가 내 삶의 적어도 반 정도는 지배하기 때문에 나에게 국가란 약간의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국가가 어떤 모습인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다음 얘기는 또 얘기를 진행하면서 더.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의 중요성, 국가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나의 운의 절반 이상. 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아니,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혹은 어떤 국가를 바라느냐, 이 질문은 그나마 좀 답하기 쉬운데 국가란 무엇이냐, 그래서 국가란 무엇일까?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영토,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 영토, 주권, 국민, 예. 네 가지인가? 이 세 가지 맞는 것 같은데, 세 세 가지 맞는 것 같아요. 이걸로 구성된다. 아, 그거 맞는 국가란- 말이네요. 예, 예. 국가란 예. 근데 이것도 너무 좀 판에 박힌 답인 것 같은데. 국가란 어. 뭐냐면 폭력을 행사해도 비난받지 않는. 아니지, 비난을 받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제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어떤 것이다. 근데 그거 너무 좀 교과서적인 느낌 교과서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원래 예. 교과서에서 벗어나면 땡. 예. 사전적 개념인가요? 이게 네. 베버가 이제 그 말을 이제 네.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시작할 때 이제 국가를 정의할 때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한 일정 지역 내에서 유일한 그 주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선생님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딴 건 없나요? 이 국가란 무엇이다 했을 때? 근데 국가란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딱 생각하기보다는 주권이라는 측면이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예, 것 같아요. 예. 주권. 누가 권력자인가? 누가 권력자인가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 국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토 안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건데 예. 요즘에 보면 이렇게 주권을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세계가 통합돼 가면서 더더욱 행사를 못 하고 있죠. 뭐 네.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를 쓰고 있잖아요. 자기 영토 안에서 자기 통화를 통제를 못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주권 행사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전통적 현실이죠. 개념으로 보면 영토 안에서 자기 주권을 예. 제약받는 예. 국가를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안 받죠. 전통적으로는 자기 영토 안에서 주권 행사를 해서 제약을 받으면 그건 국가가 아니었죠. 그래서 옛날 예. 같으면 주권 침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예.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좀 이상한 나라 취급받는 그런 경우도 그쵸. 너무 자기 주권만 강조하게 되면 어. 아니 이 연결된 세계에서 니네 네. 주권만 생각해가지고 주로 북한이 많이 하는 예. 말이죠. 맞아요. 핵 주권을 뭐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주권 핵 주권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좀 많은 부분에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말썽이 날까봐 겁이 나긴 하는데 좀 동의되는 부분은 뭐냐면 선진국들이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있는 있는 국가는 괜찮고 없는 국가는 가지지 말라는 건데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 자체 우리는 괜찮고 니네는 못 가져라는 논리 자체는 사실은 저는 이게 맞는 말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주권 침해에 되게 가까운 이야기라는 뭐 저도 그런 생각은 조금 들긴 드는데요. 근데 이게 헤겔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를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성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완성된 곳이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예. 이성적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완성된 형태? 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이 자기를 어. 현실에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헤겔이 이성적인 게 현실적인 거다 그러잖아요. 어. 이게 뭐냐면 이성이 자기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세계에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러거든요. 그 드러내는 방식이 법, 제도, 관습, 문화 이런 거로 드러내는데 국가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뭐가 바르게 사는 거지? 뭐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익히고 풍습과 관습, 소위 말해 일륜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익히게 되면 그냥 그 자체가 이성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국가가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국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혼자 예.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것에 대한 생각, 그런 관습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뭔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어쨌든 뭔가 틀이 지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은 국가가 하고 예. 있는 게 아닌가? 아, 예, 그거 뭐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부분은 저도 100번 동의하고요. 실제 국가가 어떻게 나의 그 구성원들을 적절하게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그 고민의 내용들이 국가의 제도 안에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은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고 있지 않거나 살지 못하는 환경들이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딱 이해되지는 않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법을 지키고 제도에 따라 살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 안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제로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역사 속에서 진짜 오래 있어왔고 지금 계급제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식의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선의와 그런 선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자본가의 이익을 많이 보장하고 대다수의 서민이나 이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현실 그러니까 속에서는. 이성이 구현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는 힘의 논리가 그렇죠. 지배하는 게 이제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어떤 뭐 계급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어떤 계급 간이나 아니면 뭐 계층 간에 혹은 뭐 이런 힘의 논리가 또 사실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사실 뭐 헤겔의 논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헤겔을 표현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이성적 터전을 가장 잘 제공하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주된 문화가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곳을 잘 그러니까 그런 국가, 패권 국가가 된다는 뜻이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성적인 삶을, 이성적으로 가장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곳을 주는 곳이 어떤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문화를 가진 그런 국가가 된다는 뜻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와 로마가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르만 민족이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마지막 헛소리로 이제 그걸 마무리를 하고 있긴 있지만 그 국가가 이성적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의 터전이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북유럽이나 이런 북유럽의 이제 복지 국가들을 생각하면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국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이나 생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서의 보장되고 거기서 법과 질서에 따라서 뭐 상식적으로 또 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뭐
생각에서는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국가란 원래 그런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기 위한 전제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전제들이 어. 있었을 때 예. 그것이 가능한 거죠. 예. 예. 아니 근데 이 또 계약론자 같은 경우에는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국가는 그냥 기브 앤 테이크다. 계약에 따라서 보호를 그 사람들은 제공하는 하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론자에 따라가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권리를 어느 정도 양도하고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내려놓는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보호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국가가 우리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국가에 속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근대국가의 계약론자들이 말하는 근대국가의 실체인데 이 부분은 동의하세요? 국가가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거기에 머물 뿐이다. 그건 기본 아닌가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국가가 보호를 제공하고 안 하고에 아무 상관이 없죠. 단지 네가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너한테 좀 못하더라도 네가 국가를 배신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론자들 특히 홉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계약론자잖아요. 사실 이 이론을 읽어보면 눈꽃만큼의 애국심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더 좋은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 찾아가면 돼요. 제공하는 대리자를 계속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국심이라는 게 사실은 그다지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맨날 이야기할 때 애국심 이런 걸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이성적 삶을 살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애국심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단지 보호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그냥 단지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그 주체들을 찾아가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끔씩 이런 보호의 대상으로 보면 국가가 보험회사에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이 계약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국민이 그 시민이 그 존재 자체로 일종의 기부한 것이 될 수 있나요? 아 존재 자체로 그렇죠. 그 내 존재가 존재 자체가 없으면, 예. 인구가 내 존재 있어야. 자체가 예. 국가에 기부했다. 그러니 나를 예, 보호하는 예, 이게 되나요? 예. 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의 세력은 늘어나게 돼 있고, 어. 그죠. 중국이 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할 때도 인구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뭘 해야 예. 국가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내가 태어났으니 나를 보호할 음흠. 계약이 생성되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사실 현실에선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렇네요. 예, 그렇다면은 예, 계약이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음. 있는 계약이란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예. 그쪽에서 무엇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음. 그런 관계면 조금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나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음. 국가는 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나쁜 계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현실적으로 난민의 문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보호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국가가 나에게 충분히 보호를 해주지 못할 때 나는 뭐냐면 그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꼼짝없이 앉아서 내 운명을 같이 하는데 운명을 같이 하지 않고 결국 난민이라는 게 뭐야? 그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뭐냐면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투쟁하잖아요. 내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단계적 지위를 나에게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게 그 계약론에 있어서의 그 보호의 현실적인 어떤 형태가 아닌가요? 뭐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약간 계약론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 저는 그래요. 저는 국가가 우리한테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국가한테 일말의 충성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보호의 의의가 저는 어디부터 출발한다고 그러면 사실 근대 국가라는 게 제도적으로 설립된 거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잖아요. 그럼 그 두 혁명의 독립선언서나 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선언한 거 보면 전부 다 두 개가 다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이 사람들을 우리 땅에 태어난 이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둘 다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구가 정확하게 우리 헌법 문구로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이제 확고히 받고 있어서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세월호 사태가 저한테 너무나 심각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국가의 제1문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다고 선언했던 그 탄핵 결정문이 정말 이 계약론에
절정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선언문 자체가 우리한테 그 판의 결정문 자체가 들려주는 게 국가는 일종의 계약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의 내용이 계속 변하잖아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생명과 안전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뭐냐면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도 줘야 되고 내가 아플 때 의료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힘들 때 그 의료도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계약의 내용이 사실 국민이나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 움직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게 나라냐 그러고 막 떠나고 다른 나라로 이민 실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관철해내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이미 계약관계라고 하는 걸 상정한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공약이. 공약이 그쵸.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되게 알버트 허슈만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이론을 하나 내놨는데 이게 뭐냐면 보이스 엑시트 로열티라는 이론인데요. 이게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냈을 때 받아주면 충성심을 가져지고 받지 않으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이론이거든요. 그 책이 예. 한국어로 예, 떠날 예. 것이냐 남을 것이냐. 아 그래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 그걸 수용해주면 그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걸 수용해주지 않으면 그 조직을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제일 극단적인 게 뭐냐면 이민이에요. 받아주지 않을 때 바깥으로 떠나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투표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거 나 이민 가야겠다. 여기선 도대체 내 목소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국가와 어떠한 방식으로 맺는 어떤 계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목소리를 냈을 때 우리 목소리를 수용해 준다라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국가에 굳이 충성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근대 국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근대 국가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좀 저는 좀 하고 싶은 때가 꽤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국가 이야기할 때,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야, 나라님 뽑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되냐. 제가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정치 냉소주의에 빠져서 투표도 잘 안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야, 넌 나라님 뽑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냐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나라님이잖아요. 이 말 자체는 국가와 정치 지도자를 약간 동일시 하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한겨레 신문에 있는 정남구 그 사설위원이 계신데요. 그분이 옛날에 썼던 재밌는 사설이 하나 있어요.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했는데 아니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임금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마을 역사상 마을 역사상 임금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난 임금이 아니라 대통령이다라고 그냥 웃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게 전곡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나라는 왕을 뽑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 그다음에 이 지도자를 구분해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와 지도자. 예. 아니 근데 그 국가와 지도자는 조금 분리할 수 있는데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약간 일반적으로 과한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구분은 되지만 지도자에 대해서 과한 이렇게 집착이나 이런 걸 보이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생각이 세대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세대에 따라 그러니까 국가를 바라보는 생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를 인식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선호하는 지도자의 스타일도 다른 거죠. 이 세 개가 연동돼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그게 나왔을 때 이제 20만 원으로 깎였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조금 얼마였죠? 30만 원인가? 어쨌든 좀 깎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사실 수혜 당사자들이 이게 비판하잖아요. 이게 약속해놓고 제대로 안 준다. 그랬을 때 한 얘기가 나라가 어렵대잖아.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옹호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저기 박근혜 기초연금 20만 원. 네.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국가란 자신의 사익, 내가 계약으로만 따지면 뭐냐면 이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계약이야. 네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에게 페널티를 줘야 돼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걸? 계약이라기보다 그것에 선행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국가가 없으면 계약 따위는 이미 휴지 조각이야.
그게 휴지 조각이 되느니 그 국가가 탄탄하게 서 있는 게 훨씬 나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지도자는 마치 그래서 왕처럼 일종의 그리고 이제 그 왕에게 바라는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그런 어떤 외로운 어떤 뭐 고독한 리더십 뭐 이런 걸 원하는 독불 장군이라 하더라도 뭔가 되게 단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거랑 그러니까 강한 지도자가 강한 국가를 상징하는 건가요? 우리한테? 사람들이 전두환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전두환 때가 나왔다라고 왜 그러시는 전두환 할아버지도 박정희 있고. 때가 나왔다고 하시는 뭐 분들. 그런 분들이 예, 있으시잖아요, 예, 예. 현실적으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지도자와 강한 국가를 좀 같이 일치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지도자에 대해서 좀 강한 면모를 원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단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강한 카리스마. 저 이거 좀 딴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에게 강한 카리스마를 요구하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죠? 그건 역사성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 역사의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강력한 들어서 지도자를? 우리 근대사를 보면 순환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대화 시기에 어쨌든 일제에 의한 근대화 그리고 어쨌든 그 국가 스스로가 못하고 일본이라는 세력의 지배를 받았고 한국 전쟁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저는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이상의 경험은 뭐냐면 한시도 편했던 적이 없는 그리고 한시도 뭐냐면 배불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굶지는 않을 거야라는 확신이 지금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이 너무나 정말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보장되지 않았던 것 속에서 뭔가 국가와 지도자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는 일면 이해는 돼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대한민국은 위기였고 이 위기와 역경을 돌파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다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좀 힘이 있다고 느껴지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전통적으로 돌아보면 이승만도 그랬고 뭐 그 뒤에 박정희, 그다음에 심지어 전두환,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나타난 인물도 김대중, 김영삼, 삼김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계속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유지해 온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이런 건가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 기대치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신문이나 사실 이제 뭐 그 종편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어떤 지점들이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자에게 요구했던 것들과 정반대의 것들을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땐 그냥 지도자의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일종의 국가에 대한 상, 도 예. 그냥 어떤 권위적이고 그래서 나를 단단하게 보호만 해주면 됐어가 아니라 난 그 이상을 원해. 국가가 나에 나의 대한 얘기를 태도. 받아주기를 그렇죠. 원하고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나와 비슷한 삶을 살기를 그래서 그 삶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눈을 낮춰줄 때 국가가 나한테 눈을 낮춰서 눈을 맞춰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계약보다 어떻게 보면 예. 또 다른 계약의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해진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심플하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데 그게 안 지켜졌던 거죠. 심플하고 뭐냐면 그리고 아주 강력한 위계가 있어야 또 지켜지는 문제기도 하잖아요. 명령 체계 같은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오히려 그런 안보 이슈보다는 뭐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주고 그런 문제를 내 입장을 모르면 정책을 낼 수 없고 실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는 좀 국가와 제가 지도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특히 지도자에 대한 그 집착이 좀 심하고 저도 그 칼럼을 읽었을 때 정남구 그 사설위원회 칼럼을 읽었을 때 우리는 왕을 뽑는 나라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번은 사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게 많이 벗어났다고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누구는 일부는 여전히 왕을 뽑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했었지만 거기서 상당히 많이 벗어났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부와 국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진짜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섞여 나오고 정부와 국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가 꽤나 많은데 선생님한테는 정부와 국가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정세윤 쌤은. 예.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녹음 전에 잠깐 헷갈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네. 정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라는 아주 포괄적인 그러니까 의미에서의 정부가 있고, 뭐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최근에 뭐 이름을 뭐 더불어민주정부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예, 예. 그 정권에 요즘에 정권이란 말을 별로 안 쓰고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해당 행정부에서의 닉네임, 그러니까 이름을 뭐 이렇게 정부라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지도자와 결합된 정부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도자만 떼어놓고 국가와 동일시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참여정부와 국가를 이렇게 또 완전히 분리해서 구분해서 또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걸 구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사실 이게 좀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요. 행정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만 우리가 뽑은 거거든요. 행정부 내에서는 전부 다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출직 공무원은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0명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300명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300명의 대표가 있는 이 국회가 있고, 행정부는 사실 우리가 딱 한 사람, 우리가 뽑은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체 모든 사람이 투표해서 뽑는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선출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끄는 행정부 자체를 약간 우리의 의지와 동일시해서 국가 전체와 좀 동일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국가가 받는 방향을 지시했을 때 실제 이 행정부에서 제시하는 그림을 국가가 가는 방향의 그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참여정부니 뭐니 다 그 행정부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이 국가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지도자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중요성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지도자가 가지는 힘이 뭔가. 사실 우리가 지도자가 가지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킬 때 그 지도자의 생각을 국가의 방향성과 같이 일치시키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정부와 국가를 그래서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 저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저도 거기서는 별로 자유롭진 않거든요. 때로 저도 정부와 자꾸 국가를 동일시시켜서. 근데 그 정부와 정권이라는 표현도 조금 구별해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정부 수립이라고 했을 때 그 정부는 국가가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언제부터 배우냐면 선사시대부터 배워요. 우리 국사를 배울 때는 어쨌든 그렇죠. 그 국사,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머릿속에서나마 이런 영토와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이 땅에서 나라는 계속 바뀌었지만 쭉 이어왔던 어떤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안에서 어쨌든 국가는 손에 잡히진 않잖아요. 국가를 내가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만질 수 없는 국가라고 하는 것과 국민을 뭔가 통치 행위라는, 정치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어주는 게 정부인 것이고요. 그 안에서 그 정부가 1대, 2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는 그것을 뭐 이승만 정권, 그죠? 노태우 정권, 그래서 뭐 참여정부도 사실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아유, 갑자기 막 끝이 흐려지네. 이게 그만큼 구분하기가 자신이 없어서. 사실 이게 되게 그만큼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이 하나 든 게 있냐면, 그 네. 국정교과서 폐지를 이제 대통령 업무 지시인가? 아무튼 뭐 대통령 지시로 이렇게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원래 국정교과서가 교육부 고시로, 맞아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법으로 바뀐 게 아니라 네. 그냥 장관 고시로 국정교과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그게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뭐 업무 지시인지 아무튼 지시로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건데, 언뜻 생각해보면 당연히 좋은 조치고 또 이제 일종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좀 정책의 내용을 떠나서 이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네. 한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몇 년 사이에 이 백년지대계 교육의 교과서라는 것이 이렇게 고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나? 음. 이게 정부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도 국가적인 어떤 우리가 국가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이나 아니면 큰 어떤 원칙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도 거의 조변석계 하는 수준의 거라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국가는 지속적이지만 정부는 바뀔 수 있다라는 근데 거죠. 너무 이게 예. 바뀌어도 근데 너무 맞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가 있는 것 같다는 그리고 저는 생각이 그 들어요. 부분에서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그 정부를 인정하는 게 그 정부가 그 우리가 공권력을 그러니까 공권력이 정부에 있을 때는 일정한 그것에 대한 기대와 동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정하게 기준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법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했던 많은 부분도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법이 아닌 거죠. 그것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그것들을 잘못되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그 법의 정신과 실체를 훼손해서 예를 들어 저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기가 막혔던 게 시행령 정치였어요. 아, 대통령 시행령 정치요. 네. 예.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고 그 정신을 위배한 일들을 편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아니 그게 편법이에요? 아니에요. 헌법 조항에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법적 아니, 근데 이제 그러나 헌법의 정신을 훼손한 거잖아요. 예,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대통령령이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령 자체가 헌법과 상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예. 법의 제정 취지나 네.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자의적인 그렇죠. 시행령들이 많이 나타났죠.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령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요즘 신문에 보면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네. 이런 게 네. 다 미국에서 일종의 그 대통령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령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미국 헌법에는 우리나라는 아예 헌법에 대통령령을 시행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 조항이 없어요. 미국은 그냥 헌법 안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기서 그냥 그 권한을 읽어내서 그걸 쓰고 있어서 이걸 내재적 권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헌법에서 읽어낸 권한이에요. 근데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 그 행정명령이 조금이라도 뭔가 헌법과 일치가 되지 않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 정부니 뭐 의회니 뭐 일반 개인이 이런 사람들이 다 연방 지방 법원에다가 일단 고소를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연방 지방 법원에서 이게 헌법과 대통령령 자체가 헌법에 확실히 상응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조금이라도 판단이 되면 일단 상응한다는 판단이 날 때까지 이 행정명령 작동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명령 자체가 중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시스템 자체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낼 때까지 계속 그냥 움직이는 이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과는 제도적으로 대통령령을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합치될 때까지 그것이 제대로 움직이는가를 제대로 합치될 때까지 제대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확실히 합치된다는 판단이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촛불 집회 때처럼 집행정지 예. 가처분 신청처럼 예. 이제 청와대 행진을 금지하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서 집행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시행령에 대해서 예. 집행을 예. 중지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가를 이루는 제도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대 국가를 이야기할 때 사실 국가가 행위자의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행위자로 만들어지는 거냐, 국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그걸 조금 더 예. 쉽게 표현해 그러니까 주신다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근대 국가라는 것들이 이 많은 수많은 법과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법이 규율하는 제도의 제도적인 표현이 국가냐, 예,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행위자의 행위, 그러니까 행위자의 결정,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국가로 보느냐라고 이제 거기서 그 말하는 행위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국민인가요? 거기서 행위자는 정치가인가요?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정치가도 될 수도 있고 뭐 많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행위자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근대 국가냐 아니면 제도가 더 중요한 것이 근대 국가냐라고 묻는 경우가 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위자와 제도 중에 어느 게 좀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지금 예. 행위자 행위자 중에서도 정치 지도자라는 이게 정치 엘리트들의 행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근데 것 저는 같은데. 약간 반대일세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정치의 뉴스를 보면. 근데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했을 때는 음. 박근혜가 잘못했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때. 박근혜가 훨씬 유능할 수 있었는데 무능했고 그냥 뭐 이렇게 일을 안 했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국가 시스템이 굴러가지 않았다. 제도가. 예를 들어 공무원은 임기가 보장이 되잖아요.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잘렸다니 이게 나라냐?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했다. 그게 박근혜 개인만의 실수는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그날 뭐 잠을 7시간 동안 없어져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게끔 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우리가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던 거라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말한 것처럼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그래서 전두환이 됐을 때 우리나라와 그죠 노태우가 됐을 때 우리나라와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르고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행위자의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로서의 국가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이 정도 기본은 돼야 돼라고 하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 거죠. 저는 왜 이제 저도 사실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상적으로 본다면 저도 이게 그 제도적인 실체 자체 제도적으로 구축된 게 국가라고 저도 믿고 싶은데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도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민주적으로 작동하는가가 사실은 제도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그 제도적인 국가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제도들이 행위자에 의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좌우될 수 있다면 이게 제도화된 국가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또 정세윤 선생님의 의견에 좀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 또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또 정세윤 선생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국가를 제도로만 보면 국가가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그걸 넘어갈 때 국가가 나름대로 결정을 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건 제도가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의 국가의 자율성을 본다면 국가를 어떤 제도적 건물로 바라보는 이 제도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법과 제도로 만들어진 건축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은 정말 옳은가라고 또 한번 되물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은데 그 질문을 하셨던 정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도라고 했을 때는 좋아요. 안정적이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국가가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동시에 또 최근에 이제 그 가장 많이 또 우리가 하는 얘기가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근데 이제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막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넘길 수 있는 거야? 넘길 수 있는 거야? 아니 헌법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근데 또 우리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 그래 그렇게 됐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국가가 그러니까 권력이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또 많은 부분들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전엔 했었는데 왜 못한다는 거야? 누가 못하기로 제도가 바뀐 건 아닌데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신자유주의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제도들이 들어오면서 국가의 역할과 뭐 이런 것들이
한 국가의 주권이 많이 제약당하는 게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미국도 헌법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국가 그 기간 동안에 국가의 성격이나 국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또 바뀐 걸 보면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시스템으로서 헌법 말고도 어떤 무언가가 또 국가를 규정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 동의할 수 있는 측면도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게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이제 시장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 표현이 진짜로 없었어요.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시장 마켓 파워 뭐 이런 그 단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쓰는 단어를 보면 정치 권력이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정치가 결정하는 행위라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이 그 옆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권력이 정치를 떠나 시장으로 갔다는 말은 정치가 결정해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구조를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 삼성공화국이라고 부르지만 삼성이 우리나라에 그죠? 막 GDP에 막 10%, 15% 만들어내고 세금도 막 10%씩 내고 이러는 상황에서 사실 정말 삼성이 정말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온갖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자기가 그만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아래서는 실제 이게 권력이 이제 그 결정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시장에 의해서 제약당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계속 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고 실행을 하려고 했을 때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재원을 주는 쪽이 시장에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세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그리고 그 세금을 한 기업이 많이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충분히 국가를 협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저는 그걸 처음으로 느꼈던 대통령을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그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상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들어가서 그것을 다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상황이 다른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었다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제도만으로는 또 다 제약이 되지 않는 게 이제 국가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뭐 저도 거기에는 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근데 제가 무슨 하고 싶으냐면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기본 뭐라 그럴까 룰이라고 그래야 되나? 운영 체제. 네, 운영 체제.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들, 뭐 기본들 이런 거를 정하고 있는 거는 맞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너무 자율적으로 혹은 행위자들의 마음대로 국가가 운영되거나 국가가 규정된다면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서의 제도와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있는 건 동시에 저는 어쨌든지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국가가 힘이 없어 라거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국가가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국가보다는 시장의 많은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커지고 이러면서 국가 스스로가 역할을 그러니까 줄여나가는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동의해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게 된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전히 국가는 스트롱, 국가는 강하다, 강할 수 있다. 뭐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를 그렇게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강할 수 있다라는 좀 저도 그건 또 동의하는 반대요. 사실 제가 그 미국 헌법 설계되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 설계하던 아버지들이 사람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란 국가에서는 훌륭한 대통령도 나올 수 없고 나쁜 대통령도 나올 수 없게 나왔어. 나오고 말았어.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나쁜 대통령을 우리가 막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진짜 탄핵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런 뭐 닉슨이 먼저 나가긴 했지만 사임했죠. 예, 사임. 근데 먼저 사임해서 공식적인 탄핵 절차는 안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탄핵 절차를 밟아서 첫 탄핵되는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 설계 장치 안에서 그 사람이 안 맞기 때문이죠. 그 설계 장치 안에서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그 또 분립되어 있는 안에 내에서도 공무원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FBI 국장을 자기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그냥 해임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의회 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이게 워터게이트와 되게 비슷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근데 이걸 보면 확실히 제도라는 것들이 행위자를 제약하는 그런 힘들은 사실은 미국의 케이스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가라고 돌이켜봤을 때 저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그게 되고 있다고 봐요. 예, 이제 되고 있다고. 되고 있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 쿠데타가 아니라 이 법적 절차에 따라 그것도 임기 중인 대통령이 선거란 절차가 아니라 비상 상황의 절차에 따라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 저도 무슨 정권 물러나라, 노태우 정권 퇴진하라, 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지만 그 안에서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그게 될 거라고. 그 믿고 외쳤다기보다 나의 메시지인 거죠. 너네 옳지 않아. 그렇다고 해도 그게 정말 군대라든가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엎어지거나 아니면 그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엎어질 거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촛불혁명이 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짧은 민주화의 역사에서 남들이 수백 년 동안 일구어왔던 민주국가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하자도 있고 사실 아직도 내재적인 모순도 굉장히 많지만 이거를 제도적으로 완성해낸 이 과정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국가에 대한 기대를 예전처럼 우리 세대의 일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그냥 지도자나 어떤 그런 것 자체에 거는 게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기대들이 우리 안에 이제는 좀 있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에 대한 신념과 그 제도들을 지지하는 정치 문화가 우리 안에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리고 거예요? 탄핵이 실제로 가결이 된 것도 저는 사람들이 그때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그럼 만약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안 됐어. 그러면은 끝났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항권을 발동할 거야라는 그 시민의 의지가 사실은 헌법재판소를 움직이고 그 제도와 시스템을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렴되도록 만든 거잖아요. 뭐냐면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역사가 쌓여서 제도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열망이 쌓여서 제도가 되기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예. 우리는 후자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아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국가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국민의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의무라고 했는데 이번 탄핵에서 탄핵 판결문에서 사실은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제도와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이것이 탄핵 사유도 될 수 있을 아니 것이다. 그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국가는 약한데 굉장히 기본적인 시스템과 절차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국가지만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국가 제 역할. 근데 제도와 절차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은 국가가 강하다는 의미와 되게 상응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예. 되죠? 설명하기 예.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방 안전, 국가 안전과 관련된 기구와 절차들은 다 운영은 잘 돼요. 예. 근데 예산이 없어. 아, 알고 보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그것을 국가가 관리만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외주화되고 있고 민영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것이 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라는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국가가 저는 강해야 된다. 이게 좀 비상한 표현 같은데 국가주의자 같아가지고 좀 이상한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아, 뭐 괜찮죠. 뭐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인데요. 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제가 워낙 그 모든 권력은 억압적인 측면이 있고 모든 억압적인 걸 좀 누르는 걸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뭐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있긴 있지만 제가 싫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정말로 저는 그 포인트들은 정말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때 결국은 그걸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가서 재원을 마련해주고 그것을 돌릴 수 있는 국가가 없다면 그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건 사실은 되게 무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 저도 거기에는 뭐 200%가 아니라 300% 동의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국가라고 했을 때 그 강한 국가를 어느 측면에서 강해야 되는가를 규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강한 국가가 작동할 수 있는 영역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규정해주고 제한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는 국가야 된다. 저 역사에 남을 만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물러섬이 없는 국가. 제가 지금 어디 저 써먹어도 되죠? 그럼요. 저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스템상으로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가진 뭐 권력이든 국가든 정부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이제 국가의 본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 선생님께서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강함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장치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이 국가가 강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렇죠. 국가가 만약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면 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강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지. 안 그러면 그 전제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국가는 강한 거 플러스 훌륭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강한 것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최소한의 경제력이 있어야겠죠. 우리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강함의 방향이 무엇인가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강함을 가지고 군국주의로 나가는 국가도 있잖아요.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막 쪼아대면서 우리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하고 이걸 갖다가 막 다른 데로 팽창시키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닥 아주 많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소소하게 중산층으로 먹고 살만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복리와 그죠?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같은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반려동물들, 자연들, 다른 나라의 관계까지 이거 공존하려고 하는 국가가 있다면 저는 사실은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고 그런 국가가 진짜 강한 국가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면 나에겐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가 강하면서도 훌륭하다면 저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세현 선생님도 결국은 국가가 강해야 되는 측면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맞아요. 그런 측면들을 네. 보호해 주려면 국가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최근이라고 굉장히 긴 시계열인데 신자유주의 이후에 국가는 스스로 국가의 역할을 내려놓기 시작한 게 사실이고 예, 사실입니다. 저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국의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제가 이제 뭐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보다 더한 게 아닌가. 어떻게 많이 심하죠. 복지- 그냥 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저 나라가 영국이- 저렇게 망가질 수 그러니까- 있을까? 저렇게 예. 아니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무너져 가지고 뭐 1년에 1,000명인가 뭐 몇 년에 1,000명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살은 아니고 굶주려 죽거나 병들어 죽는 그 영국의 시민들이 그만큼 나온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방치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 사실 이게 드워킨이라는 그 되게 유명한 학자가 미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영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고 그게 제3의 길이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복지 혜택과 노동을 결합하는 거. 노동하는 자가 복지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결합하는 걸 보고 이제 드디어 이걸 만든 사람이 앤서니 기든스라는 좌파 학자였거든요, 원래. 이제 좌파들도 평등이라는 이상을 포기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자꾸 이제 일하는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표현하지만 복지 혜택이 진짜 필요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일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걸 복지 혜택과 연결시켜서 주면 노동을 복지 혜택과 연결시켜서 주면 그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에. 근데 제가 예.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까요? 예. 그러면서도 동시에 참 재밌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선거 투개표 참관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변의 지인 중에. 근데 이분이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투개표 참관인으로 일정 정도의 소정의 돈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만큼 까고 주거나 아니면 하루치 그 실업급여를 까고 주겠다는 거야. 진짜? 네. 뭐냐면 빡시다, 진짜. 이런 측면에서는 일하지 말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국민을. 한쪽에서는 명분적으로는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너 일했지? 그럼 돈 적게 줄게. 그럼 누가 일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영국도 더 이렇게 특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 유시민 작가의 요새 그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많이 보고. 예. 근데 거기서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의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인격적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많은 돈을 쓰는 국가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냥 교과서적으로 알았던 복지국가란 뭐였냐면 그냥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그랬을 때 이제 이 최소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되게 방어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최소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존엄함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거기다 돈을 때려붓는 국가가 복지국가라는 거죠.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 이게 그 제레미 코빈이 이제 그 노동당 당수가 됐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였냐면요. 아니 왜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 국가가 돈을 푸는데 맞아. 서민들이 어렵다 그러면 국가가 돈을 잠궈두느냐. 기업이 어렵다 그럴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푸는 국가가 그렇죠. 이걸 양적 완화라 그러잖아요. 기업을 위한 양적 완화에는 주저하지 않으면서 서민이 어려운 삶에 대해서는 뭐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결국은 국가, 미국, 영국의 복지국가의 축소라는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에게 쓰는 돈을 줄였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사실 뭐 유시민 선생님이 그 표현 자체는 뭐 복지국가를 정의하는 데서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국가에 대한 뭐 우리가 결론은 사실은 내릴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 정부, 국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사유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는가. 때로 나는 지도자와 국가를 동일시하거나 정부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성향은 있지 않는가. 사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어떤 무슨 정부가 되면 그 정부의 정책이 바뀌잖아요. 근데 국가는 계속 지속적인 건데 정부는 계속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면 정부와 국가가 사실은 같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가 하나의 우리가 뭐 해결도 사실은 그게 국가가 제도적인 구현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였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도적 문화적 구현이다라고 보는 거였는데 그 제도적 문화적 구현으로 우리가 국가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가 누가 그냥 단순히 이끌어가는 그런 뭐 누가 이끌고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국가라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는 좀 정리해 보려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각자가 기대하는 국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기대하는 국가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뭐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를 연장해서 해보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그랬을 때 이 생명을 우리가 좀 협소하게 예를 들면 재난, 사고로부터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크게는 뭐 전쟁이나 아니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부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보면 재난과 사고 이런 부분들로부터 국민의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강원도 산불이나 이런 것처럼 재난과 사고에 대한 국가의 능력을 좀 더 능력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고도 사실은 우리 사회 어딘가에 빈곤 예를 들면 굶주려서 혹은 병에 걸렸는데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생명이 이제 자체가 위험한 경우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없는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생명이라는 측면을 좀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시민들도 생각하면서 요구하고 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부분의 영역을 조금 확장해서 이해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사실 이렇게 그 우리가 의료보험 이야기하면 좀 뭐 많이 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사실 잔병 치레에 되게 그 친절하고 큰 큰 병에. 병 치레에 좀 약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진짜 그 실감 효과를 어디서 느끼냐면 큰 병이 났을 때 국가가 그걸 잘 다뤄줄 때 국가의 보호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을 좀 그런 부분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무조건 뭐 효율적으로 재원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확고하게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의료보험을 좀 더 받아간다면 저는 국민들이 뭐 각자가 4, 5천 원씩 더 낼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충분히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국가가 그런 쪽의 대책을 세워주는데 되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명권을 확대를 통해서 국가의 역할을 이해한다라는 부분도 더 훨씬 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선생님. 참여연대 1층에는요 통행 카페라는 카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사갖고 오면서 벽에 그 국민들이 그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섞인 그 카드를 보고 올라왔어요. 거기 보니까 미세먼지 아웃, 핵발전소 아웃과 같은 국민의 정말 생명과 안전권에 대한 것부터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뭐 예를 들어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우리의 국가에 대한 기대가 저는 그 안전과 생명에서부터 희망과 꿈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전엔 그냥 개인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었던 부분까지 국가가 적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기대까지 나아갔고 저는 그것을 국가가 담지 않을 때 이 국제사회에서 그냥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지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로 갈까 저 나라로 갈까 국가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우리가 정부와 국가를 왜 구별해야 될까 과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별로 구별이 되지도 않고 내가 그걸 구별을 해야 하나? 왜 굳이? 내가 학자도 아닌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정부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걸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통치 행위, 국가가 나한테 하는 행위를 나는 그냥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수용해야 되는. 근데 그것을 구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국가의 상은 이건데 지금 이 정권이 혹은 이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되고라고 하는 판단하는 주권자로서의 위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국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국가와 현실의 우리를 정확하게 좀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주체, 그 주권자로 인식한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사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국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자꾸 정부, 지도자 이런 걸 놓고 보니까 나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결국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 국가를 어떻게 이제 다루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정권은 바뀔 수 있고 정부는 바뀔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도자는 바뀌잖아요. 국가에서 바뀌지 않는 건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국민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좀 종속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서 굳이 국민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믿는 국가. 그래서 그 정치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 국가.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들의 미래를 개척해낼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6년의 경험, 2017년의 경험이 그런 것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하나 더 생각드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성취가 후퇴하지 않는 그런 게 멋지다.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멋진데요? 멋진 말 제조기. 멋지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예. 우리가 과거에 민주정부 10년에서 이게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을까, 후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제도로서 쌓이지 않고 또 정치 문화로서 쌓이지 않으니까 후퇴하는
경험도 우리가 한 10년, 9년 정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뭐 아무튼 이 5년이 또 다른 성취를 이룬다면 그게 이렇게 롤백하지 않는 네, 그런 국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요약해야 되나요? 민주적 제도의 성취와 함께 그 민주적 제도를 지지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국가가 우리가 바라는 국가. 네, 책에 쓰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야기 자체의 내용은 중구난방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이런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합의점을 이끌어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토론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이 토론의 힘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느낀 바가 있고요. 배운 바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톡톡 철학사이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는 무엇인가를 큰 주제를 놓고 첫 번째 시간 정치는 지난해에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국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부터 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저희들이 뭐 결론을 맺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국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작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넌 도대체 어떤 국가를 바라니? 예? 아기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자녀들한테도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라면 부모님한테 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질문을 집에서 같이 던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